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세션에 사회를 맡은 전 주일대사 이송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조금 늦은 시간이 되다 보니까 청중이 조금 규모가 좀 조촐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조영 의원님, 한일 의원님 회장도 맡고 계십니다만 어제 세션에 이어서 오늘 또 안 올라가시고 그 저희 세션에 이렇게 같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의 정용상 사무총장님도 같이 자리를 하고 계신데, 예, 감사드리고요. 또 아주 귀한 손님이 제가 방금 그 소개받고 만났는데요. 그 일본 그 오키나와에서 이번에 이렇게 스피커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 야라 토모히로 그 일본 참의원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 그 오늘 세션은요, 그 우리 이제 한일 평화 포럼이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한일 평화 포럼에 대해서 그 간략히 그 소개 드리는 것이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한일 평화 포럼은 그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의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우리가 좀 직시하되 또 그런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여러 그 협력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제 그 취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숙한 한일 관계 정립, 또 한일 관계를 좀 넘어서서 그 한반도의 평화의 정진, 또 더 나아가서 동북아 지역 협력을 또 어떻게 좀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그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지금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간에 우리 조영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지난 4월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도 좋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럴싸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우리 포럼은 또 이제 그 뭐 이 대학 교수들, 또 연구기관의 전문가들, 전직 외교관들,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뭐 주축이 된 그런 그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은 5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우리 그 포럼이 곧 그 서울시에 그 사단법인으로 그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먼저 패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은 총 지금 저를 제외하면 이제 그 6분이 되는데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해 올 시간 압박을 꽤 그 받게 될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쭉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이 성공에 대해 양기호 교수님이십니다. 좀 소개드립니다. 근데 이제 양기호 교수님은 이 보시면 이게 김현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김현철 교수 원래 프로그램 올라 있는데, 김현철 교수님 어제 이제 한일 의원연맹의 그 세션에 사회도 보시고 했는데 너무 무리를 했는지 밤새 그 허리에 고장이 도재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같이 첫 비행기로 지금 서울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김현철 교수는 이제 우리 한국의 뭐 대표적인 그 한일 경제 협력, 또 일본 경제 그 전문가이신데, 그 부득이 본인의 그 당사자의 그 토론을 못 듣게 됐고, 대신 또 우리 아주 한일 관계 정통한 양기호 교수님이 오늘 수고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소개드리고요. 그 옆에 오늘 이제 과거사 문제를 우리 또 안 들을 수 없으니까 과거사 문제를 다룰 그 이신철 박사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이순철 박사님은 그 이제 역사를 전공한 분이고 또 이 시민단체 이런 데 좀 관여도 하신 결과 지금 우리 한일 평화 포럼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좀 중간에 남기정 교수님인데 남기정 교수님은 서울대 일본 연구소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남기정 교수님도 뭐 워낙 그 활동을 많이 하시고 뭐 학술적 활동뿐만 아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그 일본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남기정 교수님한테 제가 부탁한 것은 그 북일 간에 일북 간에 이 좀 화해의 가능성은 없는가? 뭐 이 항상 일본의 지도자가 들었을 때 그 뭐 방북하겠다, 그 대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카이치 총리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 좀 짚어주실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도 잘들 아시겠지만은 그 국립외교원의 조양현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조양현 교수도 뭐 우리 그 한국을 대표하는 그 일본 전문가인데 특히 안보 분야, 한일 간의 협력, 또 한미일 삼각 협력 이런 분야에 대단히 정통한 그런 분이고 지금 여러분들 그 우리 학계에서는 현대 일본 학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그 학자들이 모두 모여서 하는 그런 학회가 현대 일본 학회인데 그 회장을 맡아서 지금 아주 또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분이 이제 그 지금 현재는 이제 뉴스토마토의 K 국방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소장을 맡고 계신 박창식 그 소장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박창식 그 소장님은 지금도 뭐 언론인입니다만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쭉 그 언론 기자 생활을 하시고 논설위원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뉴스토마토로 옮겨서 그 또 뭐랄까 이막의 그 언론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그 한반도 평화 정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그 주제로 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왼쪽에 그 나희성 박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나희성 박사님은 그 철도 전문가입니다. 그 우리가 뭐 이 한반도 철도 좀 이어야 된다 남북 간에 말이죠. 또 이제 동북아에 뭐 TSR을 연결한다, TCR을 연결한다, 뭐 이런 뭐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 만나가지고 그 북경에서 뭐 어디 평양까지인가 뭐 서울까지인가 하여튼 그 고속 열차로 연결하자 뭐 그런 제안도 하셨다던데 하여튼 그 나희성 그 박사님은 철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저 전에 그 코레일 사장도 또 얘기만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기조 발제문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시간 관계상 그걸 읽지는 않고 혹시 좀 그 관심이 계신 분들은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한번 기조 발제문 참고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좀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요 주제 토론 6분들에게 최고의 전문가들이니까 그 제가 좀 문제를 던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에 이제 바로 그 캐나다죠. 캐나다의 G7입니까? G7입니까? G20입니까? 그때. 네, 그것도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그 거기서 이제 당시 G7이네요. 그 이시바 총리하고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그 한국, 일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또 뭐 그 앞마당을 같이 서는 이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국제 통상 환경 그때 막 트럼프 대통령이 막 뭐 관세 그 다 기억하시다시피 관세 막 그 압박을 하고 폭탄을 던지고 뭐 그럴 때인데 그런 그 국제 통상 환경이나 국제 관계 어려움이 그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있어서 가깝고도 또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이 한국과 일본 양국이 좀 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뭐랄까요, 그 이재명 정부의 어쨌든 한일 관계 기조를 그때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그 이제 트럼프가 막 대단히 막 그 난폭한 그런 막 요구를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좀 공동 대응한다 이런 이제 차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동북아 정세 전체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일본을 확실한 이렇게 파트너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그 뭐랄까요, 전략적 그 생각 또 거기에 따른 의사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지만은 이재명 정부는 이 과거사 문제를 그렇게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절히 이렇게 그 과거 문제를 뭐 잊어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잘 보듬고 가야 된다. 이런 워딩을 쓰면서 그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무척 강조하는 그런 이제 그 기조를 지금 그 유지해 왔고,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시바 총리가 뭐 상당히 조기에 퇴진해 버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지도자인 다카이치 총리가 이분이 이제 상당히 뭐 우려스러운 그런 과거의 발언들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이분도 막상 그 지도자가 되니까 그 또 한국을 대단히 소중한 파트너로 삼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는지 어쨌든 에이펙 계기에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그게 아주 잘 됐고요. 또 이제 일본의 나라 그 현에서의 또 정상회담 또 요 5월에 그 안동에서 그 대통령 고향인 안동에서의 그 정상회담 이런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이제 스킨십도 하고 또 신뢰도 좀 쌓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셔틀 비교도 좀 나름대로 그 틀을 닦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뭐 지방선거 후에 근래 좀 이재명 대통령 뭐 지지율도 빠지고 뭐 민주당 지지율도 빠지고 해서 조금 뭐 그렇습니다만 또 다카이치 총리도 뭐 상당히 높았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지금이 비교적 그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정부들이 역대 해온 바대로 김대중 대통령 또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 이것을 좀 시대에 맞게 또 세계사적 여러 이 변화에 맞게 또 기술적인 대전환 시기에 맞게 또 한국과 일본의 그 어떤 변화된 그 위상에 맞는 그런 거에 걸맞는 어떤 그 새로운 신한일 공동선언 같은 것을 내야 될 제로의 때가 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그 한일 전문가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국내는 국내대로 그 논의를 많이 하고 또 이런 논의를 일본의 전문가들과 더불어 또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가면서 빌드업을 잘 해서 가령 이제 2028년이 이제 98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공동선언을 하셨으니까 3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이밍 정도에는 정말 그 새로운 그 뭐 신한일 공동선언이라 할까요? 그런 그 파트너십 선언을 하나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이제 우리 평화 포럼도 갖고 있고 아마 이것은 많은 분들이 그 뭐 동의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공동선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주제 토론자들에게 그 문제 제기를 좀 하겠는데 우선에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 갈등 이슈로 재점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지원, 인도주의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역사화해로 나아갈 해법을 만들어가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순철 박사가 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토론해 주실 걸로 그렇게 기대합니다만, 두 번째는 이제 이 경협인데, 이 사실은 일본과 한국은 경제 협력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 안보랄지, 또 지난번 그 안동 그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에너지 협력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LNG라든지 이거는 이제 중동발 그 정세가 대단히 불안정함으로써 그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원조를 에너지를 뭐 거의 한 8, 90 그쪽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비한 한일 간의 에너지 협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과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한 또 통상협정, 또 뭐 최근에 뭐 최태원 그 SK 회장 같은 분은 그 한일 경제 연대, 뭐 또 어떤 때는 경제 통합, 뭐 이런 용어도 쓰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령 이제 그런 것까지 갈 수 있느냐, 또 경제 연대는 뭐냐, 그런 차원에서의 그 경제 분야의 미래의 청사진 이런 것을 그 김현철 양교육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이 안보의 협력 문제인데, 이 미중 이제 이 경쟁이라는 것이 한창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대단히 구조적인 한 그 요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전쟁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뭐 여기 저기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잘 끝나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또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은 어느 수준까지 어떤 정도까지 가야 되냐, 막 한다고 좋은 것이냐. 근데 이제 요 최근에 그 대통령께서 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면 그 악사 같은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악사 같은 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일본에서는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까지 우리 조영 교수께서 대단한 전문가니까 좀 좋은 토론을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요. 넷째는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북러의 밀착이다, 북중의 연대다, 또 북중러의 뭐 현대다, 막 이런 이제 그 동향이 막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응해서 그럼 우리가 막 또 한미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대립 구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일본이 좀 그 정권이 좀 안정되고 지지가 일정하게 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납치 문제가 있습니다만 북일 간의 대화 가능성은 없는가,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나규정 교수께 그 과제를 던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섯째로는 이제 이게 한일 관계가 물론 좋아야 됩니다. 한일 관계 진전이 돼야 되고 발전돼야 되는 것은 그 당연한 이제 명제이고, 근데 이제 우리 욕심은 이제 그걸 좀 넘어서서 그거에 기반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진에 한일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을 좀 우리 박창식 그 소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동북아 지역 질서가 너무 지금 경쟁, 대립, 대결 이런 걸로 치닫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무마시키고 조금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밸런싱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기능적인 협력을 막 하는 겁니다. 예. 철도를 같이 깐다든지 뭐 에너지를 같이 한다든지 LNG를 뭐 같이 쓴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주의적인 협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여유는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거를 그 철도 협력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나혜성 그 박사께서 좀 토론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필요 요인들입니다. 이 밖에도 그 미래 세대의 뭐 교류부터 아주 글로벌한 차원의 그 이슈 이렇게까지 한일 간에 협력을 해야 될 그 사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좀 해서 정말 그 두 지도자가 또 우리 전문가들이 다 노력해서 담대한 새로운 선언을 만들어서 뭐 빠르면 좋고요. 2028년에는 그런 그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대체하는 그런 그 공동선언을 만들어냄으로써 한일 관계를 정말 그 반듯한 궤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양교 교수님 좀 먼저 경협 부분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은 8분 하고 나면 제가 봐서 여기에 무슨 질문들이 있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간략히 하고요. 아니면 이제 바로 그 플로어를 오픈해서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쫓기더라도 좀 기회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8분 내에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기호 교수입니다. 김현철 교수님께서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이렇게 잠깐 대독하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제목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과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한일 관계를 과거사 중심의 대립 구도가 아니고 국익 중심적인 실용외교와 동북아 전략 관리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한일 관계 안정성 그리고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며 협력할 사안은 과감히 협력하고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따라서 별도 관리하는 이런 투트랙 접근법을 유지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강제동원이라든지 위안부 등 역사현안은 피해자 중심주의와 인권 원칙을 견지하되 한일 관계 전체를 흔드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해서 해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는 더 이상 비대칭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우전성과 전략적인 필요가 커진 대칭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협력 범위도 안보, 경제안보, 첨단 기술, 인적 교류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본을 관리해야 할 이웃이 아니라 한미일 협력과 그리고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재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정책 성과로서 가장 큰 성과는 역시 정상외교의 조기 복원 그리고 셔틀 외교 안정적인 재가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 G7 회의가 있었고 이때부터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도쿄, 부산, 경주, 나라, 안동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정상 간의 신뢰가 구축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작년 8월 달에 도쿄에서 정상회담에서 공동 발표문을 통해서 안보와 그리고 경제안보, 소통 강화, AI 수소 등 미래산업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고 워킹 홀리데이를 확대하기로 했고 북한 핵과 그다음에 러시아 북한 간의 어떤 군사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중일 간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것들이 구체적인 협력 의제가 제도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역사 갈등에만 묶이지 않고 안보 협력을 비롯한 경제 안보와 첨단 기술 협력의 구조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다. 공급망을 재편하고 에너지를 전환하고 기술을 패권 경쟁 속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이고, 안보 측면에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러시아 북한 간의 군사 협력 심화, 그리고 지역 안보 불안정에 대응하는 한일 공조가 강화되면서
한미 삼국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아울러 이제 워킹 홀리데이 확대, 이것은 이제 이게 1회에서 2회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민간 청년 결혼 활성화가 관계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로서 한일 관계를 정부 간 관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사회적 저변의 교류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과제로 한일 관계의 비대칭적인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서 양국의 이상 변화와 전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실용적이고 대칭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첫째, 일본의 안보 법제 개정과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오해를 불식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역사와 안보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에서 균형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과거사 인권 문제는 조세 탄광 유해 발굴이라든지 DNA 감정, 그다음에 4.16 한인 유해 송환, 그리고 강제동원 이런 실태 공동조사 등 인도주의와 로드맵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간다. 그리고 이제 셋째, 군사 안보 협력은 정보 공유를 고도화시키고 한미일 간의 연합 훈련을 정례하고, 그리고 사이버 우주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실행력을 이렇게 향상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넷째, 경제 안보 협력은 반도체, 배터리, 히토리오 공급망을 공동으로 말하자면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소와 LNG 공동 대응하고, 디지털 AI 공동 연구 개발, 그리고 CPTPP 경제 동반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이에 관련해서 협력하고 통화 수화부 등으로 구체화시켜 나간다. 다섯째, 민간 교류는 청년 교류, 문화관광 학술 싱크탱크, 지방정부 협력을 확대해서 한일 관계의 의연 사회적인 기반을 확장해 나간다. 여섯째, 한일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고위급 신뢰 구축의 메커니즘, 그다음에 사전 조율 관행, 제3자 협력 활용, 정권 교체와 무관한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28년 새로운 한일 관계 파트너십 선언 발표를 지향하면서 김대중 후보측 공동선언의 그런 정신을 계승을 하되 글로벌 첨단 기술, 인권, 청년, 평화 등의 새로운 의지를 찾는 미래 비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논의사항으로 앞으로 안동 정상회담에서 한일 경제협력, 경제안보협력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향후 한일 간의 경제협력, 경제안보협력은 어떤 것이 가능할지, 세 번째로 한일 간의 소호다자 통상협정인 CPTPP를 어떻게 한국 측에서 인식해야 될지, 네 번째로 일부에서는 한일 간의 경제 통합도 주장도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지, 이런 정도의 논의사항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걸로 제가 대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보는 것이 아닌 것을 읽는 것만큼 그 재미없는 일도 없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그 이신철 박사님 과거사 문제 좀 토론 부탁드립니다. 시간 8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신철입니다. 이수훈 대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한일 간의 신선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이 갈등 이슈가 아니라 화해를 향한 방향도 절대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65년 체제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체제를 뛰어넘는 뭔가 한일 간의 새로운 합의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투트랙 외교라고 할 때 어떤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트랙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일 과거사 문제가 경제 안보 문제에 또는 뭐 외교 문제의 종속 변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안보 외교와 별도로 과거사 문제가 과거사 문제라는 것은 상수로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는 언제나 한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상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베 전 총리가 했던 것처럼 경제 보복과 연계시키는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사 부문이 아니면 그러면 절대적인 한일 협력이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평화라는 큰 틀, 그리고 보편적 가치라는 틀에 비추어서 이것이 협력 가능한 문제일 때 서로 간에 협력을 하는 것이야말로 이 진정한 그 한일 간의 협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두 가지 원칙들을 좀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화해나 더 큰 안보 분야의 진전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인식의 문제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과거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호 이해가 없으면 더 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는 왜 과거사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안보 문제에서 양국의 균형이 깨짐으로 해서 불행한 과거를 가졌기 때문인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전제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트랙 외교 전략이라는 것은 양국 간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 과거사 문제는 특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국사적인 문제도 아니고 양국 간의 문제도 아니다. 이거는 동아시아 평화 또는 뭐 아시아 평화, 더 넓게는 세계 평화와 직결되는 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의 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 가치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국 정부는 늘상 골대를 옮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포스트를 왜 옮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도대체 골대는 무엇인가? 골대라는 건 뭐냐? 골포스트는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골대가 틀린 것인가, 옮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골대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류 보편 가치에 적합한 일인가 아닌가, 그 기준만이 유일한 골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일 역대 정부가 해왔던 정책을 총체적으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트랙 전략이라는 말 속에 화해 협력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지향해야 된다는 말씀을 처음에 들었는데, 이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일본의 수상들이 했던 담화, 그리고 한일 관계 합의를 지키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노다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깊은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고노다마 지키면 한일 문제 다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어떤 공동의 교육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 합의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2015년 합의가 항상 이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이러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며 하여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합의문에 명백히 일본 측 합의의 발표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위안부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교육해야 이것이 저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약속만 지키면 한일 간의 미래는 보장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해 이런 어떤 이 전제를 둔다면 미래의 신선언에도 마찬가지고 이 실질적인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청소년 교류를 확장을 해야 된다.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교류를 확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역사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해의 방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2기까지 했는데 3기를 아베 전 총리가 반대해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이 한일 관계가 좀 진전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공동연구위원회를 만들어서 양국이 합의 서로 이 대화가 오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의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공약에 이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한일 간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세계를 향한 공동의 역사 인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다. 그리고 앉아서 대화를 하면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고 서로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협력은 시작되고 미래 관계는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일 공동 역사 인식 마련을 위한 공동 교재를 만드는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시도해 보자. 그리고 그것의 기본적인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청소년 교류를 확장해 나가자.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신선도 또 새로운 미래 관계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기존에 한일 간에 합의했던 협정 그리고 기존에 일본 정부가 발표했던 담화 속에 있는 역사 교육과 미래를 향한 활동들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아주 시간을 철저히 잘 지키네요. 예. 그러면 다음에는 그 남기정 교수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는 북일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좀 전망을 내려보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하에서 북한이 이제 두 국가론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제 헌법에도 이제 명시가 됐고요. 이제 이러한 전환이 이 지역 특히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점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내용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본과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거를 좀 용어를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조일 또는 일조 국교 정상화라는 용어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한다면 상대방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겠는데요. 그럴 경우에 북한이 스스로를 조선이라고 한다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본에서는 일조 조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자 용어로서 여기서도 수용해서 조일 관계라는 용어를 한번 써보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관계는 아직은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아직은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크게 악화시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로도 바꿔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출발의 지점을 신중히 찾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4개 정도의 질문을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해 대답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그 전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이 이 두 국가로는 조선의 대일 인식을 바꾸는가, 일본의 지위가 변화하는가라는 점이고, 셋째는 조로 관계의 심화는 조일 상호 위협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것이 조일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로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총리를 넘어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한 두 가지 점에서 약간 다른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하고서 바로 상당히 이른 시간에 정상회담의 의지를 전달을 하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를 탐색해 보라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이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들립니다. 그 점에서 좀 스타트 라인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진위를 어디까지 파악을 할 수 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문제에서 조선의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 러시아, 조선이 모두 핵보유국이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실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트럼프의 대북 대조선 접근을 일정 정도 수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나중에 말씀드릴 이 두 번째로 움직이는 일본이긴 하지만 세컨드 무버이긴 하지만 그 세컨드 무버로서는 가장 빨리 출발하는 그런 국가의 모습을 보여왔던 그런 점을 의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다카이치를 하더라도 아베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조적인 제약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납치 일본의 문제고요. 미일 동맹의 제약의 문제고 조선이 스스로 일본과 관련해서 아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 문제들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먼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국가론으로 일본의 위상은 바뀌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접근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본 쪽에서 바라볼 때 한국과 북한, 한국과 조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분단되어 있지만은 조선이라고 하는 한반도라고 하는 커다란 대상, 하나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그것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게 되면은 한일 관계에 특별히 얽매이지 않는 관계로 북일 관계가 설정될 수 있겠다. 조일 관계가 설정될 수 있겠다. 뭐 우리가 보기에는 기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위험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일본이 한일 관계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서 북한에 접근할 수 있고 북한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려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고요. 할 수 있겠고요. 그 점을 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9월 달에 개최될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최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 일원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거를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 확인하려고 할 텐데 이때 일본이 어떻게 그러한 북한의 의도를 수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 될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러 관계라고 하는 것, 러시아와의 관계라고 하는 게 조일 관계, 북일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조러 관계 심화라고 하는 게 이중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한편으로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북한의 조선으로부터의 위협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물론 이제 그러한 점에서는 군사적인 이 조치로서 이 일본의 이른바 군사적인 보통국가화라고 하는 것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대응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어떤 접근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조로 밀착으로 인해서 중국 관련해서 이 의존도를 이렇게 배분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러한 점에서 또 일본이라고 하는 카드를 갖다가 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들어서요. 그런 점에서는 조로관계 심화라고 하는 게 꼭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러한 변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한 네 번째로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그러니까 투트랙 외교라고 하는 것이 가져올 이 변화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정리하자면은 우리 대통령의 이른바 실용주의 외교라는 게 다카이치 총리의 실용주의 외교를 이끌어냈다라고 저는 한편으로 봅니다. 그러한 다카이치 총리의 실용주의 외교가 한국만이 아니라 북한에게도 향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러한 가능성을 좀 이끌어내는 대일 외교를 갖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북한의
북한식의 조선식의 현실주의 또는 실용주의라고도 저는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선과 한국과 일본이 모두 실용주의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하는 걸 찾아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조일 관계만이 아니라 한일 관계 또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일단 전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안보 그 협력 문제를 한미일까지 포함해서 조영 교수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일 안보 협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양국 간의 안보 협력은 냉전기에는 일본이 한국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안보 협력이 시작된 것은 90년대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한반도 위기 사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두 국가는 상호 대화와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을 도모하는 낮은 단계의 안보 협력에서 시작을 해서 공동 훈련, 정보 교환을 실시하는 중간 단계의 협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핵 미사일 문제는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을 촉진하는 작용을 했고, 반대로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은 안보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이었습니다. 98년 김대중 오부치 신시대 한일 공동선언을 계기로 외교 국방 관계자로 구성되는 국장급 2+2 한일 안보정책 협의회가 개설이 됩니다. 그게 올해 들어와서 차관급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두 개의 큰 시도가 있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군수물자 상호지원협정, 악사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때도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GSOM이가 체결이 됩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 한일 또 과거사 갈등 등등이 재현되면서 GSOM이와 연장 문제가 쟁점이 되었고, 또 군 당국 간 교류도 중단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GSOM이가 정상화되었고,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외교차관 전략대화, 국방장관 회담과 같은 그러한 다양한 대화 채널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금 이재명 정부 시기에도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미일 동맹이나 한미 동맹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이 가장 높은 수준의 안보 협력에 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문제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위협 인식의 차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이중의 갈등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공식적인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데까지는 나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미일 협력의 일부로서 제도화된 전략적 파트너십 형태로 발전한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역대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내각도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군사적 억지력 확보, 대중국 공조에 방점을 둔 한일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실현을 위해서 남북한 대화와 평화 공존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이것이 대중국 봉쇄로 오해되지 않도록 한중일 삼국 협력의 복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간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 간의 이슈가 된 악사는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악사는 평시나 유사시에 연료, 탄약, 수송, 장비, 식량과 같은 군수물자와 서비스를 상호 제공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근데 올해 들어와서 일본 정부와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과의
악사 체결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인도, 필리핀과 같은 11개 나라와 악사를 이미 체결하고 있고 이제는 한국과의 체결을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악사는 군사 동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 필요한 실무적 협력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악사가 체결되면 한국군, 일본 자위대, 주일 미군 이 3자 간의 탄약이라든가 연료, 정비 부품 같은 상호 지원 구조가 완성되고 한미일 삼각 공조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 그리고 북중러 3국 간의 연대를 감안할 때 앞으로 미국과 일본은 한일 간 악사 체결을 지속적으로 타진할 가능성이 크고 한국 측도 그 필요성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일본 자위대와의 협력 확대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더 크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역사 문제와 연결하여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고 정부 역시 이러한 국내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견제의 일환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비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한일 악사의 현실적 필요성 자체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인정하면서도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 협력의 수위를 급격히 높이는 것은 국민 정서상 어렵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악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재난 구조, 인도적 지원, 평화 유지 활동과 같은 비전통 안보 분야부터 협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제도화를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식 악사 협정의 체결에 앞서서 재난 구조나 PKO 등과 같은 비전투 분야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영역에서의 군수 물자를 주고받는 한정적인 MOU나 별도 합의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일 안보 협력은 양자 간의 협력도 있겠지만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일부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높습니다. 두 번째, 지역적으로 한미일 협력을 한반도를 넘어서 지역 차원의 안보 문제 대응으로 확장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한미동맹의 재정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의 연장선에서 이에 대한 격렬한 찬반 논쟁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전통 분야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인데요. 해양 안보 그리고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은 이건 역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영 교수님. 이제 다음은 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증진 이제 이런 과제인데 정말 이 남북 관계가 지금 너무나 꽉 막혀 있을 뿐더러 이제 이게 뭐 그런 정도를 넘어서 지금 날로 적대적인 두 국가 뭐 그런 것이 좀 고착되는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 막 군사 분계선 그런 데에 뭐 요새화 또 국경선을 뭐 강화하는 심지어 뭐 국경선화라고 그렇게들 얘기들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뭐 트럼프, 김정은 그런 북미 대화 이런 걸 좀 기대했습니다만 그것도 좀 지금 힘들어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일본과의 한일 협력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겠는가 그런 문제의식인데 우리 박창식
그 소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 정진 관계 주제를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 전에 마침 조금 전에 우리 조영현 교수님께서 안보 문제 또 악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논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약간만 좀 첨언을 좀 이제 해드리면서 이제 볼 주제로 좀 들어갈까 합니다. 악사 문제에 관해서 가령 일본 측에서 이제 설명하는 그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유사시에 그 탄약이나 유류나 뭐 이런 물자를 이제 상호 조달하고 지원하는 이제 형태로서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나 처지가 좀 다른 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가령 뭐 군수 뭐 산업이라든가 능력이다 이런 쪽 볼 때는 가령 뭐 탄약이나 유류라 그러면은 한국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국이 대여 형식으로 한국의 그 155mm 포탄을 뭐 미국을 통해서 대여하기도 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한 이제 탄약 생산 또 비축 뭐 이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 필요성에 관한 이제 두 나라의 어떤 차이도 좀 고려를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식의 어떤 군사적 협력 관계가 가질 수 있는 그 부작용과 그다음에 긍정적 효과의 어떤 이제 그 계산 이런 것도 해보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평화에 관한 주제를 요청받았는데요. 한반도 평화와 반드시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과의 남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관계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동아시아의 평화의 문제를 한일 관계 협력을 통해서 더 증진하고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저의 토론의 문제의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다카이치 사나이 정부 들어와서 한일 관계 굉장히 외견상 활발해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는 거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고 최근에는 에너지 협력, 에너지 안보 협력까지도 발전시키고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거기에만 머물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평화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패키지 같은 것들을 앞으로 한일 정상 외교라든가 한일 외교의 테이블에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들을 어젠다로 좀 올려보자라는 게 저의 그 제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가능한 게 현재의 그 상황적인 요구에서도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한일 관계의 어떤 기본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서도 바로 이런 어떤 이제 문제 의식을 이미 양국 정상이 합의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문구를 한두 군데만 좀 찾아본다면 쭉 내려가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서 뭐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다대한 손해와 고통 뭐 이런 부분만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선에서 당시에 이미 한일 협력을 양국 관계 안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공동선언에서는 한일 파트너십을 단순히 양자 차원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고요. 한일 양국이 각각 미국과의 안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간 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도 이미 명확하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과 그다음에 역사적인 자산이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 하면 이런 자산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의 그 한일 외교
특히 한일 정상 외교에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여러 정책 패키지를 어젠다로 올려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한일 정상회의에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 의제 이런 것들을 좀 공식적으로 그 의제화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의제를 팔로우업하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한일 안보 협력 측면에서도 위협에 대한 억제와 그리고 그 대화, 위기 관리와 비전통 안보 이런 그 노력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세련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 차원에서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마침 한국에는 한중일 정상회의 사무국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제들을 활용해서 한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다자 대화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포럼의 오전 세션에서도 하토야마 6.25 전 총리께서 한중일 간의 역사와 안보를 주제로 한 그 대화의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셨는데 비슷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런 대화를 한중일 정상회의 사무국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방향으로 정부와 혹은 어떤 이제 그 정상 간의 그 대화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와 전문가, 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한일 평화 협력 트랙을 그 별도로 좀 만들어서 이런 주제들을 그 포괄적으로 그 다뤄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그 해 나가면은 매우 좋은 효과를 그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이제 한반도 평화 정진 그 주제까지 이제 다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동북아 우리 지역 그 전체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나혜성 박사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늘 소개받은 나이승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 한반도 평화와 그 동북아 지역 협력 증진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동북아 철도 협력에 대해서 오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남북 철도 협력들이 다양하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그 남북 및 그 동북아 철도 협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단순한 그 교통망 연결을 넘어서서 그 한반도 평화와 또 동북아 경제 공동체 또 단일 시장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핵심적인 전략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 경의선 동해선 연결과 유라시아 철도 구상이 이제 본격화되었고요. 2018년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는 남북철도 공동조사와 국제철도 연계 논의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에 한국은 그 러시아라든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해서 회원국 전원이 그 만장일치로 국제철도 협력기구에 이제 한국이 가입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물리적 연결, 단절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이를 계기로 해서 한국 철도가 그 유라시아 대륙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죠. 그 운영과 관련된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제50차 국제철도 협력기구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이때도 한국이 국제철도 운송이 가능한 그 국제 화물 운송 협정 또 국제 여객 운송 협정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당장 그 국제 화물 운송 협정 가입으로 국제철도를 이용하는 우리 수출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협정에 가입한 국가만 참여 가능한 그런 OSJD 물동량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그 국내 수출 물류의 어떤 그 적체 피해를 해소하는 데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유로아시아에서의 여러 가지 그 철도와 관련된 물류와 관련된 예측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고 우리의 어떤 수출 증대에도 그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그 낮은 단계에서의 그 협의의 경제 공동체에서 좀 더 넓은 높은 단계의 광의의 경제 공동체로 전환했을 경우에 그 철도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반도 유라시아 통합철도망 구상은 남북이라든가 동북아 경제 공동체 단일 시장을 위해서 또 지속 가능한 그 발전 가능한 그런 경협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의선 동해선 연결 사업으로 남북 간 경협 특구의 그 성과를 이루기도 했었죠. 그 경의선 동해선 연결 사업으로 인해서 개성공단 100만 평을 조성할 수 있었고요. 또 금강산 관광객도 한 해에 한 30만 명 정도로 다녀올 정도의 어떤 성과를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남북은 남북 접경 지역이죠.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의 그 3대 경협 사업, 다시 말하면 제조 2차 산업이라고도 하고요. 개성공단 사업을 했었고 또 이제 서비스업 3차 산업이죠. 그래서 관광 산업인 금강산 관광 산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을 어떤 수요랑 공급의 원칙에 있어서 연결해주는 그 동해선 그리고 경의선 교통망 사업을 함으로써 그 남북 경제 공동체라는 그 협의의 개념의 그런 남북 경제 공동체를 한번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미래에는 앞으로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뭐 서쪽으로는 나진까지 그리고 또 동쪽이죠. 동쪽으로는 나진까지 또 서쪽으로는 신의주까지 연계되는 그 광의의 남북 경제 공동체를 우리가 구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의 어떤 다양한 경협 특구도 만들 수가 있겠고요. 또 이를 통해서 어떤 환동의 경제 벨트라는 그런 개념을 지난 과거 정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륙 경제권을 연결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3분 남았는데요. 광의의 경제 공동체에서 특히나 이 앞서 말씀하셨던 그 동북아 고속철도 협력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동북아 일생활권을 구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고속철도를 많이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철도망이 이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요. 그 탄소 중립이라든가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그 철도에 특히나 그 고속철도를 이제 포함하겠죠. 이 전략적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동북아 고속철도 또 동북아 철도는 동북아 영내 국가 간의 산업과 관광과 문화와 경제 협력을 연결하는 그런 광의의 경제 공동체 플랫폼의 어떤 중요한 역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제 2008년에 북경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하계 올림픽. 그러면서 처음으로 북경에서 텐진까지 짧은 구간입니다. 고속철도를 첫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이때 또 이제 북경 공항도 같이 개통을 하죠. 신공항을.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에 이제 세계 그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이제 도약하게 됩니다. 일본도 과거에 1964년이죠. 그때 이제 동경 올림픽을 개최하고 이때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신칸센이라는 고속철도를 이제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을 선언하게 되는 그런 저희들이 이제 기억도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북 삼성의 성도인 하얼빈, 장춘, 그 심양을 이제 고속철도로 이제 연결해서 2012년부터 운행했고요. 또 2015년에는 심양 단동 그리고 장춘, 훈춘 간의 고속철도를 개통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이미 전체가 이제 한 5만 킬로 정도의 고속철도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동북 삼성은 약 한 5천 킬로의 고속철도로 네트워킹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유럽이 통합할 때 EU가 사실은 이제 석탄 철강 공동체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에는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프랑스의 떼제베 그리고 동쪽으로는 독일의 이체가 이 전
유럽을 이제 네트워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EU 통합의 마지막 이제 방점을 찍죠. 이 시기에 사실 EU는 30년 동안에 10,000km의 고속철도로 네트워킹을 합니다. 중국은 굉장히 빠른데요. 약 10년 만에 약 30,000km의 이제 고속철도를 건설을 했고 지금 이제 50,000km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2023년에 이제 세계 철도 연맹 UIC 통계 보면 중국의 고속철도라든가 이용 승객 수가 압도적 세계 1위이고요. 그만큼 동북아의 고속철도 여객 수요가 매우 풍부합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이 동북아 지역만큼 이 그 고속철도로 네트워킹을 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실은 이제 이용 여객 수겠죠. 인구고요. 이러한 지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 이제 한중일 회담에서도 이제 동경에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판문점 선언의 그 남북 철도 연결을 넘어서서 중국을 연결하고 또 광역의 어떤 동북아 고속철도망 구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함께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협력 의지를 표명했었고요. 그리고 올해죠. 2026년 한중 정상회담이 북경에서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 서울 평양 베이징 고속철도 건설을 포함한 그 4대 남북 국제협력 사업을 제안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그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사실 서울 평양 신의주 구간에 새로운 고속철을 연결한다라고 하면 사실 동북아 지역의 시간혁명, 수요혁명, 이동혁명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일일 생활권이 가능합니다. 사실 비행기보다 1시간 이상 단축하는 그런 높은 그 교통혁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중국은 지금 300km 시속 300km 고속철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는 이제 450km까지 이제 증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공간을 압축하는 그런 어떤 교통혁명을 어떤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미래학자들이 이제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은 더 이상 기업 대 기업 또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의 어떤 구도로 전환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AI 시대의 뉴럴 네트워크도 뭐 이런 부분이고요. 사실 피지컬하게 또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교통망, 물류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고속철을 통해서 동북아 일일 생활권, 사실 이것은 이제 21세기 한반도의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고 유라시아 경제권과 아태 경제권의 어떤 가교로 역할을 한다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치, 그 환경 변화 속에서 그 한국의 북방 정책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잇는 그런 대륙 철도 연결 사업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그 한국 외교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공간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국가 발전 동력을 찾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좀 길었습니다만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제가 처음에 좀 너무 욕심을 좀 부려서 이게 그 주최측에서 이렇게 막 6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모처럼 우리가 기회를 그 얻었는데 가능한 좀 시간 압박이 있겠지만은 그 6분 좀 모시고 토론을 하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역시 시간 관리하기가 그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6시 반이 되어 버렸는데 아마 또 공식 그 다음 일정이 있고 그래서 그 이제 이걸 제가 막 종합하고 하기에는 또 시간 관계상 그 무리일 것 같고요. 그러나 늦은 시간에 이렇게 그 자리 참석해 주신 그 청중 그 플로어는 제가 적어도 그 오픈해서 질문이나 혹은 좋은 그 코멘트 혹은 또 우리가 지금 빠뜨리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좀 한 2분이라도 그 기회를 좀 드리고 그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자기 소개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좀 짧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최종현 학술원에서 일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동호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 그 아까 전에
김현철 교수님 대독하시면서 김현철 교수님도 경제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한일 경제 공동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님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 여기 등단하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 만약에 앞으로 그 경제 공동체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정도 더 받아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플로어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김현철 교수가 그 허리가 도착 가버리는 바람에 지금 그 우리 그 최종원 학술은 그 선생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할 만한 분이 어디 양교 교수님 좀 예.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최 회장님 말씀에 그 동영상을 2차례 정도 열심히 들었고 상당히 이제 그 탁견이시고 상당히 이렇게 그 발언이나 지식이 아주 풍부하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학계나 이제 한일 전문가에서도 상당히 이제 관심이 높습니다. 그 점은 분명한데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온도차도 있고 국내에서도 어느 쪽인가 하면 약간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면 이제 EU라든지 생각해 보면 먼저 이제 그 전에 뭐 이렇게 나토 같은 이제 북대서양 조약 기구도 있었고 그 전에는 뭐 거기 비슷한 시기에 그다음에 이 시에 이런 뭐 유럽의 이런 프랑스와 독일 간의 석탄 철강 공동체도 있었고 맨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연합이 생겨나면서 이제 경제 공동체로 발전해 온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선 당장은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아니면 시장 마켓의 한계라든지 또는 생산력 소비력 인구의 감소라든지 또 뭐 크게 본다면 이제 인구 감소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중국의 그런 그 미중 간의 기술 패권,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AI라든지 첨단 산업에서 한국과 일본의 어떤 수준을 지나치게 뛰어넘어 가지고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일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이제 공감대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우선 공동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분야별로 예를 들면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협력할 분야를 찾아가는 것은 좋은데 일단 자체는 이제 좀 그 그림 자체가 너무 크다. 예, 너무 크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우선 가능한 것은 CPTPP를 한국 측도 지금 이미 그 표명을 했거든요. 그 가입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그 부분에서는 일정한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여전히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는 이제 AI라든지 양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약간 좀 경쟁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어떤 안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이런 이제 그 EPA라는 게 있거든요. 일본하고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은 이제 EPA를 많이 맺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FTA보다는 인적 교류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도네시아에 많은 그 개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한국은 역시 이제 취업률이 낮고 일본은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에서 EPA 같은 걸 맺어가지고 한국의 청년 인재들이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는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이제 우선 당장 예를 들면 저는 당장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될 게 한일 간의 통화 수화폭입니다. 이게 700억 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금 제로가 됐거든요.
그 자꾸 지금 그것을 저는 자꾸 일본 대사관 측이나 일본의 전문가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EPA부터 우선 하라고. 정말로 일본 측에서 한일 경제 협력을 할 생각이 있다면, 한일 협력에 관심이 있다면 EPA를 먼저 다시 되살려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일본 측에서는 이제 악사라든지 이런 군수지원 협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든지 하는 자국에 유리한 어젠다를 세팅을 해가지고 한국에다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 제가 좀 그 말씀만 드리면 정말로 이 악사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정상회담에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 5월달에 샹그리라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또 국방장관에서 수차례 요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정말로 취임 1주년 앞두고 그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일본 모 기자가 또 다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지나친 겁니다, 일본 측에. 이건 결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너무 자국에 당장 필요한 것만 한일 협력을 가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본 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서로 간에 좀 소통과 대화하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면서 해나가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좀 기반이 다져지면 경제 공동체는 맨 나중에 끝에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도 그 6시 반이 이제 넘었고, 또 그 정말 이제 정말로 그 긴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침 개막식부터 긴 하루였는데 다들 노곤하시기도 할 거고, 그래서 잠시 좀 이제 끝내고 브레이크 하시고 아마 7시부터 그 외교장관 그 공식 만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어쨌든 그 조금 여러 가지로 뭐 좀 미흡합니다만은 또 우리 평화 포럼은 계속 그 이 문제를 그 전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가을에도 여러 가지 그 토론회도 하고 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하는 그런 걸로 그 진행을 해 나갈까 합니다. 그 오늘 조영 의원님 특히나 제가 아까도 여러 가지 도움 요청을 드렸는데 좀 크게 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또 통부가 역사재단에 우리 정 사무총장님께도 아까 제가 커피숍에서 차 한잔 하고 여러 가지 또 뭐 협조 요청도 드리고 도움도 좀 구하고 했는데 앞으로 잘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그 또 최정원 학술은 돌아가시면 그 반드시 전하십시오. 우리 한일 평화 포럼이 최정원 회장님의 그 한일 경제 연대 이 용어 이 개념은 상당히 시리어스하게 그 받아들이고 있다. 그다음에 좀 필요하면 조금 좀 학구적 그런 그 뭐랄까요? 그 탐색을 좀 해볼 그런 공리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앞으로도 그 저희 그 한일 평화 포럼 그 아직 뭐 이렇게 좀 초기 단계입니다. 그 많은 좀 성원을 부탁드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패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예.